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뽑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성균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 고통을 감내하는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경찰은 이 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정밀 검사를 맡겼습니다.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연예계 마약 의혹 짚어봅니다.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남현희 씨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결혼 상대였던 전모 씨의 투자 의혹은 몰랐던 일이라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투자 사기 의혹부터 남 씨의 연루 여부까지 수사를 통해 밝혀낼 방침입니다. 영남 중진 스타들이 서울 험지로 와야 한다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당내 대사면도 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밖에도 여야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배한진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장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대마 등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성균 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을 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소속사를 통해서 전달했듯이 진실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조사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대답하겠습니다. 유흥업소 실장한테는 어떤 협박을 받으신 건가요? 그 또한 조사에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말씀하실 예정이실까요? 오늘은 조사 첫날이라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석까지 하셨는데 지금 심경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다른 입건자들이랑 어떤 관계실까요? 네, 이성균 씨 어제 약 1시간 20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약 간이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습니다. 배한진 변호사님, 지금 현재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해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라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간이 시약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사 당일에 신속하게 이제 이 사람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필로폰의 경우에는 초심자의 경우에는 5일 그리고 뭐 상습 투약자의 경우에는 열흘까지 이제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대마 같은 경우에는 최장 한 달까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나중에 정밀 검사에서 반드시 이제 음성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국가수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정밀 검사와 간이 시약 검사의 차이는 뭘까요? 간이 검사는 그냥 그 테스트키, 아큐사인 테스트라고 하는 그 시약기로 간이하게 이제 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간이 시약기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정밀 검사에서 음성으로 바뀌는 경우는 전 실무상 거의 보지 못했고 하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정밀 검사에서 그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마약을 했을 때 좀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로폰의 경우에는 최장 열흘, 그리고 대마의 경우에는 최장 한 달까지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현업에서 좀 약간 수사를 해보시고 다양한 이제 건을 좀 지켜보셨을 텐데 이 모발 등을 통해서 정밀 검사를 했을 경우에 구체적인 투약 시점까지 좀 짚어낼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그 모발 검사를 할 때 통으로 그냥 양성, 음성을 파악하는 그런 검사도 있지만 시기 추정 감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발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cm씩 자란다고 봐서 모근에서부터 1cm 단위로 끊는지, 그다음 2cm 단위로 끊는지, 3cm 단위로 끊는지 이에 따라서 한 달, 두 달, 세 달 내에
투약을 했는지 여부를 추정적으로나마 알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구정 차장님, 네. 그런데 사실 국민들은 너무 늦게 이성균 씨를 부른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약의 경우에는 간이시약 검사의 경우에는 5일에서 10일 이내에 투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 신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필요가 있었는데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나서야 당사자를 불러서 이 간이 검사를 했고 이 신체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이 국과수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투약 시점이 굉장히 좀 시간이 길어졌다라면 뭐 한 달 전이라든지 이렇게 긴 시간 전에 투약을 하고 그 이후에 안 했더라면 논란이 제기된 이후에 마약을 끊었다라면 이 정밀 검사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약의 경우에는 신속한 어떤 신체 압수수색과 이 검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는 이제 조사에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을 시청자분들 보셨고요. 이제 조사를 받고 나가는 모습, 이성균 씨 모습 지켜보시죠.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소명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오늘은 휴대폰 이미 제출했고요.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사항들 잘 응하고 왔습니다. 예, 추후에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실 부분 없으신가요? 예, 다음에 조사 때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유흥업소에서 협박 비슷하게 받으셨는데 억울하신 점은 없으세요? 혹시? 예, 그 또한 그것도 잘 성실히 임하고 예, 소명하겠습니다. 좀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를 지지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큰 실망감 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예, 앞으로 추후에 조사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1시간 20분 만에 다시 나오는 모습입니다. 기자들도 당초보다 상당히 빨리 나왔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정은재 변호사님, 네. 이게 첫 조사인데 1시간 20분 만에 나온 거, 그러니까 휴대폰 이미 제출 외에 별다른 뭐 진술을 받는 조사를 안 했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성균 씨 측은. 그렇죠. 네. 예, 어제 보도에 따르면 사실 1시간 20분 만에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사실 조사가 굉장히 길어질 줄 알았는데 간단하게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좀 그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일단 어제 보도에 따르면 그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를 했고 간이 검사를 마치고 뭐 휴대폰, 차량, 그다음에 모바일 등이 압수수색됐다. 뭐 이 정도까지가 보도에 나왔는데요. 일단 이성균 씨 측 변호인에 따른다면 일단 어제 조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위한 조사였던 것이고 이제 추후에 정식 조사가 있을 예정이고 그때 진술을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지만 사실 진술 거부할 의사도 없다라고 일단 밝혔는데요. 어제 조사는 어찌됐든 간이 검사, 그러니까 검사 위주의 조사였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경찰에서 또다시 소환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성균 씨가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그래도 이 마약 투약을 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첫 조사에서 이걸 묻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찰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정밀 검사 결과 거기서 마약류 투약의 양성이 나왔다라고 하면 네. 그걸 근거로 이제 추궁하는 조사가 이어질 텐데 아직 그 간이시약 검사의 음성이 나왔고 정밀 검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섣부르게 그 경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조사 과정에서 오픈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정밀 검사의 경우에는 한 달가량 좀 걸릴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의 수사는 좀 진척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번 그 이성균 씨 사건 수사에 그 대해서는 약간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약 유통업자로 알려져 있는 A 씨 있지 않습니까? 유흥업소의 어떤 이제 실장으로 일했다는 분. 이분 집에서 지금 이성균 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실장 역할을 했던 A 씨이기 때문에 왜 그 집에서 함께 있었는지 그리고 투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A 씨의 증언과 이성균 씨의 증언이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이성균 씨가 협박을 받아서 3억 이상의 어떤 돈을 누군가에게 송금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협박의 내용은 무엇인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경찰이 출두했을 때 물어보고 확인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간단한 어떤 시약 검사 그다음에 어떤 신체 압수수색 그리고 너무 쉽게 좀 풀어준 것이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과수의 어떤 정밀 검증이 나온 이후에 이성균 씨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최소한 이 중간 수사 결과를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예계 마약 투약 의혹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수 권지용 씨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2022년에는 무대로서 찾아뵙지는 못해서 개인적으로도 아쉬움이 좀 많았기도 하고 충전하는 그런 한 해였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찾아뵐 예정입니다. 앨범도 준비 중이고요. 새해에는 좋은 뉴스 들고 찾아갈 수 있는 제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앨범을 준비 중이고 좋은 뉴스를 들고 찾아가는 새해가 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마약 투약 의혹 관련 소식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지용 씨도 마약 투약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요. 권지용 씨 12년 전에도 마약 논란이 있었죠. 그 당시에 했던 해명이 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권지용 씨에 대해서도 마약 투약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경찰에서는 권지용 씨를 대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권지용 씨 측에서는 마약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부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또 검사 결과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2011년, 그러니까 12년 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권지용 씨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일단 입건이 됐었는데 당시 기소유예 처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당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소유예 사유가 있다라고 보고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은 사안인데요. 당시에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해명한 사유가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담배를 건네줘서 그걸 피웠는데 그게 알고 보니 이제 대마초였다 이제 이런 식의 해명을 했었는데요. 당시 대중들은 이 해명이 납득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왈가왈부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 과정 그리고 수사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성균 씨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고 있고 또 지금 지드래곤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보통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좀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약 정밀 감정 결과의 어떤 결과를 알기 전에 미리 섣불리 이제 자백하는 피의자들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의 그런 마약 피의자들은 그런 수사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네.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소변이나 모발 같은 경우에 특히 탈색, 염색을 하는 등 그런 증거 인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보고 인부를 밝히는 게 오히려 적합하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결과에서 음성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미 그런 증거인멸이 시도가 됐다면 음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보면 그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유명인들이 해외로 출국해서 장기간 체류하다가 귀국을 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염색을 하게 되면 이 모발 검사라든지 이런 데서 안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장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이 몸에 남아있는 어떤 마약 기운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지연한다. 이렇기 때문에 마약 수사의 경우에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약 혐의가 적발이 됐을 때는 신속하게 신체 압수수색을 통해서 신속한 그 검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성균 씨와 지드래곤 씨, 그러니까 권지용 씨의 세부적인 혐의가 좀 다릅니다. 지금 이제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이성균 씨는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 이른바 향정 혐의고요. 지드래곤 씨, 권지용 씨는 마약 혐의인데 배한진 변호사님, 네. 이게 마약이면 마약이지 대마, 향정, 마약 이렇게 세부 혐의가 다른 이유는 뭐고 어떤 게 좀 포함이 되는 건가? 네, 우리 마약을 규율하는 우리나라 법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가장 대표적인데 거기에는 마약류의 종류로 3가지를 열거하고 있고 거기서 해당되는 게 대마, 향정성 의약품, 그다음에 마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 같은 경우에 가장 그 수사 선상에 많이 단속되는 게 코카인과 펜타닐이 네. 대표적인 마약류고 대마는 대마초고요. 그다음에 향정성 의약품은 그 의존성과 중독성에 따라서 또 가나다, 라목으로 나누고 있는데 라목의 대표적인 게 필로폰, 그다음에 라목의 가장 대표적인 게 플로포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투입한 혐의가 있는 마약의 종류가 서로 달라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처벌 수위도 좀 달라지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처벌이 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가 되는데요. 마약의 종류 그리고 횟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고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성규 씨 혐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마와 향정이고요.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 혐의인 것인데요. 그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 또 처벌 수준도 다르고 그리고 그 종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 횟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양형에는 참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검사를 통해 특히 이제 이성규 씨나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마약의 종류를 어느 정도 횟수를 통해서 투약을 했는지 여부가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양형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민석 의원이 윤석열 정권이 지금 가장 큰 위기이다 보니까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로 이렇게 덮으려고 한다. 뭐 그런 음모론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마약 음모론의 제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최근에 연예계 마약 사건 관련해서 안민석 의원이 난데없는 음모론을 가져왔어요.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는 이 마약 사건 검거가 뭔가를 덮으려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나 증거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정치 중요한데요. 그런데 마약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저 정도면 병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병이라고 해버리면은 저만 이게 지나친 답변이라고 생각하나 위원장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좀 지나치다. 병이라 그러면 무슨 병인가 저게 거짓말하는 병인가 이렇게 이제 되지 않습니까? 장관도 정무직으로서 본인 책임하에 발언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과하지 않습니까? 연예인 마약 사건을 전국 타개용 기획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정부가 연예인이 일으킨 무리를 실책을 덮는 데 이용하는 것은 이제는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도 진부하다는 평가를 받는 클리셰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정당이라면 정치 선동도 소재를 가려가면서 할 줄 아는 최소한의 분별력을 기르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흔히 뭐 마약 그리고 연예계 소식하면은 이 정치권과 엮여서 이제 어떤 걸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음모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자주 나오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꼭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보면 어떤 이제 악재가 터졌을 때 대중들의 어떤 관심이 뜨거운 뉴스가 이 전달이 되면서 이 악재를 좀 덮는 경우가 있지 않았느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모론을 좀 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안민석 의원의 경우에는 5선 국회의원입니다. 20년 가까이 국민의 대표로 일했던 이 대표적인 중진 의원인데요. 아무런 근거 없이 저렇게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어떤 자신의 어떤 말의 신뢰를 깎아먹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다라면 어떤 근거로 이런 뉴스를 덮으려고 마약과 관련된 사건을 터뜨렸다. 이것을 근거를 가지고 만약에 문제 제기를 했다라면 얼마나 휘발성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말고식의 좀 폭로성 어떤 음모론 제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 간에 이 불필요한 좀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기획설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자면은 지금 이번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지금 이 수사는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최초에 이 경찰이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인지하고 수사를 해보니까 그 유흥업소의 실장이라는 사람이 특정이 됐고 그 사람은 실제로 지지난주에 구속이 이미 되었죠. 그 사람 입에서 7, 8명의 그런 마약 투약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고 그중에서 이제 이성균 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연예계 이슈, 이 마약 이슈를 전달하면서 정치권 이슈까지 전달해야 될지 몰랐는데 어쨌거나 이 마약 수사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취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남현희 씨 관련 소식입니다.
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재혼을 준비하던 전 씨 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가 남현희 씨와 직접 만나서 각종 의혹들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먼저 현재 심경과 전 씨와의 첫 만남 들어보시죠. 혼란스럽고요. 억울하고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지도, 이게 일어난 일들이 이게 현실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다 자기가 하자고 해서 주도해가지고 움직인 것들이 거의 다예요. 전부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였어요. 처음에 펜싱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찾아왔고요. 남현이한테 본인은 배우고 싶다고. 본인은 28살 여자고 경호원이 있고 어떠한 이유로 뭐 경호원이 있고 일론 머스크랑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는 건데. 네, 지금 평소에 전 씨는 남 씨 앞에서 물론 다른 사람들에도 재력을 과시했다고 하는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처럼 해놓고 그러니 안심해도 된다? 주변 사람들 안심시켜놓고 이거 투자하면 이만큼 벌 수 있다? 그 구조로 지금 남들 다 속인 거고요. 기존에 제가 저한테도 있는 옷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사람 만나기 전에. 그 옷 다 버리라고. 왜 그런 옷 입냐고. 시그니의 집 명의도 해준다고 했어요. 명품도 저한테 많지만 다 사줬어요. 안 사 하면 집에는 또 여러 가지 명품을 사서 쇼핑백을 다 이미 세팅을 해놓고. 네, 일론 머스크와 경계한다는 말에 속을 수 있나 좀 의아하기도 한데요. 지금 경호원과 함께한 사진도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부장차장님, 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변에 51조가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줬다 이런 목격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산이 많거나 자산이 많은 분들은 자신이 재산이 많거나 자산이 많다라는 것을 과시하기를 굉장히 꺼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맥을 동원해서 뭐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받는 것이 거절하기가 굉장히 꺼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가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자산 또는 부를 드러내기를 좀 꺼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자산이 없거나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그 가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기가 쉽거든요. 51조 원이라면 아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개인 재산보다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막대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돈을 평생 써도 다 쓰고 죽기가 어려울 만큼 많은 감당하기 어려운 돈인데 왜 그것을 남들에게 과시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으로 보면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어떤 자산을 자랑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을 좀 포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보다 훨씬 부풀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었는데 남현희 씨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욕망에 좀 눈이 멀어서 이성이 잠시 좀 마비가 된 것이 아닌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전 씨요. 주변에 알려지면 안 된다면서도 자신이 재벌 3세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믿게 하기 위해서 대역을 고용하고 또 본인이 연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냐니까? 엄마가 되게 힘겹게요. 뉴욕.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빠 물어봐. 제가 그랬어요. 아빠 물어봐. 그랬더니 막 울면서 엄마 친아빠 누구야? 내 친아빠 누구야? 하면서 갑자기 막 더 우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안 돼. 이거 말하면 안 돼.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엄마 말해. 말하자. 결국에는 이름 전 누구누구. 나 누구누구 회장이라고 하면서 전 아빠라고. 근데 새벽에 연락이 처음에 왔었고요. 전가 그 대기업 회사에 카지노 관련 일을 본인이 맡고 있다고 했었어요. 며느리가 되면 굉장히 힘들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역할을 대신한 거죠. 아빠인 척 행세한 거죠. 네, 지금 이 남 씨를 지금 이렇게까지 속여가면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 부분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결국 남현희 씨라는 유명인을 이용해서 뭔가 투자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냐라는 부분들이 많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현희 씨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심까지도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 강서구 의회 의원인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모 씨를 지금 고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추가로 남현희 씨와 또 추가 6명 정도에 대해서는 함께 수사해달라는 의뢰까지를 진정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의 전모를 지금 수사를 하게 되면서는 결국 이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피해를 입었는지도 봐야겠지만 전모 씨가 도대체 남현희 씨하고 재혼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사기 범행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 범행의 동기라든지 그 범행의 계획까지도 수사기관에서 그 전말을 모두 파헤쳐야 될 과제가 남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수사 의뢰가 되거나 혹은 진정서가 제출된 건들이 지금 여러 건들이 경찰서에 좀 모이고 있습니다. 구자무처장님. 네. 근데 지금 현재 뭐 전 씨가 이미 사기 전략으로 뭐 수감을 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남 씨와 사업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결혼할 예정이다라는 걸 주변 지인한테 얘기하고 다니면서 네. 어쨌거나 많은 규모의 그런 금액을 사기를 통해서 벌었다 뭐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전모 씨의 경우에는 이미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억 9천만 원을 받아서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복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 전과 사기 전과 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출소한 이후에 남현희 씨를 만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기 행각을 벌인 거 아니냐. 이것이 지금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이 고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모 씨 자신의 이름으로는 투자받기가 어렵지만 국가대표였고 그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남현희 씨, 일반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동거하고 있고 앞으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다. 이걸 통해서 남 씨의 어떤 유명세를 활용해서 투자자를 끌어모아서 이 사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이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혐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 수사 당국을 통해서 얼마나 피해 규모가 큰지 그리고 그 과정에 전 씨와 남 씨가 혹시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까지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남현희 씨는 전 씨가 받은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분명한 건 제가 그 무슨 일에 어떤 투자를 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그거를 내가 나 때문에 했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들은 다 똑같이 하나같이 말해요. 전 남현이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그 사이에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아카데미 선생님들 또한 투자를 했으니까요. 그 친구들끼리도 몰라요. 서로 투자했는지를.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걸. 네, 지금 남 씨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이 투자하려는 건 몰랐고 또 재벌 3세인 것은 몰랐다. 하지만 여자인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입장인 건데 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언론 인터뷰를 하고 SNS에 이 자랑을 하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증인 노릇을 해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남 씨의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그 대표적인 대목이 어떻게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만났는데 임신 테스트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과학 기술로는 성 전환까지는 가능하지만 여성이 그 아이를 만들 수는 없는 단계거든요. 과거에 이제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뭐 배아 복제가 가능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않은 얘기인데 남 씨의 경우에는 분명히 여성이라는 걸 알고 만났고 성전환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뿐인데 본인이 임신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임신 테스트까지 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고요. 그 기간 동안 남 씨와 전 씨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여러 가지 뭐 그 대표적인 어떤 고급 주택가에 함께 거주하면서 다른 투자자들이 그곳에서 만나는데 그러니까 전 씨의 사기 행각에 어떻게 보면 일조한 점이 있는 거 아닌가. 남 씨가 그 부분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돼 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전 씨의 어떤 사기 행각에 남 씨도 조력자를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배현재 변호사님. 지금 현재 어쨌거나 전 씨가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남현희 씨에게
뭐 외제차를 좀 사주거나 혹은 고가의 명품백을 사줬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들 다시 팔아가지고 어떻게 뭐 환수를 받아야 되는 건가?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범죄 수익이? 범죄 수익 은닉법에 따라서 그 사기죄 뭐 피해 재산도 뭐 범죄 수익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이제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은 그런 재산들만 뭐 범죄 수익으로서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사기의 피해 재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한테 환부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씨의 성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요. 남현희 씨, 처음엔 여성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고백했다. 전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냥 정말 많이 친구로 좋아하는구나로 처음엔 그렇게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고, 그러니까 저를 만날 때요 이미 남자였어요. 아, 성장은 이미 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사오고 자기가 저한테 전달해주고, 근데 줄 때마다 껍데기는 없이 알맹이만 줬는데 저는 거기에 의심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이게 진짜 임신이 됐냐 안 됐냐 그게 저는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 애기 낳자. 책임질 수 있어. 근데 이 얘기를 낳아야 해. 왜냐하면 내가 파라다이스 이거를 물려받을 건데 그럼 나도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 해요. 네, 지금 남현희 씨는 전 씨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전 씨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이 성별까지 거짓말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을 2번 했는데 성별이 다른 결혼을 했다는 건데요, 변호사님.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남현희 씨의 말에도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남현희 씨는 처음에는 여성으로 알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임신 사실을 믿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임신 테스트기를 전모 씨가 준 것을 사용했을 때는 항상 임신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앞으로 좀 수사기관에서 따져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의혹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전모 씨가 2017년에는 동성과 결혼식을 올렸고, 그러니까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당시에 그 가족들은 다 남성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의혹들도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2020년 7월에는 그러니까 여성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에 펜팔을 통해서 또 남성 복역자와 그 감옥에서 결혼을 한 후에,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후에 1년 정도 있다가 가족들의 도움으로 이혼을 했다라는 부분도 의혹으로 지금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2017년과 2020년 2번이나 결혼을 한 것이고 17년에는 남성으로 결혼을 했고 2020년에는 여성으로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남현희 씨가 성전환자라고 알고 있고 그 후에 임신 사실을 믿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로 좀 지켜보아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이 전 씨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기 행각으로 봤을 때는 2017년 결혼식의 경우에는 이제 남자로 위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종용받고 있는 여성과 이 결혼을 해줌으로써 뭔가 대가를 받았을 개연성은 없는지 네. 이 부분도 수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복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과 펜팔을 통해서 혼인신고를 했다? 이 사람은 한국인일 가능성보다는 외국인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여성과 혼인을 하게 되면 그 국적을 자동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만난 사람과 혼인을 하고 1년 뒤에 이혼을 했다라는 점은 혹시 이 혼인한 상대방이 한국 그 국적 취득 목적으로 전 씨와 이 결혼 사기 행각을 벌인 거 아닌지 이 부분까지도 이 수사 당국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전모 씨가 재벌 3세도 성별이 무엇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거짓말은 좀 계속 됐다고 합니다. 구자홍 차장님, 네. 이게 전 씨가 서로 다른 사업자에게 접근하면서 보낸 문자가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를 한 1년 정도 배우신 분들이면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이 왜 앉아요를 화이 앉아요, 다음에 만나요를 next time, 그다음에 나는 당신을 신뢰한다를 I am 신뢰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 저런 것을 이제 그 유행어처럼 이제 따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런 초급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과연 뉴욕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물건이라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해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그런데 지나치게 이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이 가족의 일원인지 아니면 사기치는 사람인지 약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나한테 굉장히 좋은 어떤 혜택과 이득이 왔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이 행운이 따랐을까? 이것이 사실일까? 의심해보고 따져보고 또 제3자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이제 이런 노력을 했다라면 이 전 씨의 사기 행각에 노란하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남 씨의 이 사기 행각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점이 많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이 사기 혐의도 있지만 워낙 이 전 씨가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이 리플리 증후군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네티즌 사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전 씨 입장에서는 전 씨 입장에서는 남현희 씨가 이제 그런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걸 진짜로 사실로 믿고 지금까지 이제 사실로 믿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현희 씨는 이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 혼란스럽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운동선수로만 20몇 년을 살다 보니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지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저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도 너무나 안타깝고 황당하고 지금은 그냥 제가 무슨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악마 같은 짓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자꾸 생각이 들고 전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남현희 씨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본인의 피해도 추스려야겠지만 공인으로서 다른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도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누리꾼들의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남 씨의 저 인터뷰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을 해명하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전 국민이 알 만큼 떠들썩한 사건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 그리고 많이 놀랐을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먼저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현희 씨는 대한민국 대표로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입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했고 함께 응원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응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뭐 개인 자격으로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가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해명할 수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국가대표 출신이 저런 사기 행각에 연루돼 있고 또 남현이라는 이름을 믿고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남 씨는 자신의 해명에 앞서서 일단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응원했던 국민 그리고 남현이라는 이름을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먼저 사죄를 하고 그분들에게 피해 보상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노력을 할 것인지 이런 말씀을 진솔하게 하시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씨의 사기 의혹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남 씨의 공모 의혹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좀 수사가 진행돼야 되니까요. 어쨌거나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한 진실이 좀 드러나길 바라보겠습니다. 이 뉴스 조아라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아지는 노래 한 소절 함께 들으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다 이런 말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 버리기만 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충북 지역 대안학교인 은여울고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위해 부른 노래인데요. 이 고3 장지연 학생이 중학교 때부터 6년을 함께한 선생님들을 위해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초에 학원 등록해가지고 학원 선생님과 같이 작사도 하고 작곡도 도움받아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이 학교에 입학한 지연 양에게 선생님들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포기하려 할 때 힘이 되어주고 더 잘해낼 수 있는 그 마법의 말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어떤 말씀이 마법의 말이었을까요? 오늘 하루도 잘 지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거나 일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소한 인사말이나 격려 같은 말이 마법의 말이 아닌가. 이 선생님이 지칠까 봐 걱정도 된다며 이 선생님이 누군가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곡 소개글도 꼭 전해달라고 했는데요. 이 선생님도 관심과 기다림을 알아봐준 학생들에게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대견하고 노래 가사말도 진짜 감동적이고 해서 제가 바로 이제 제 통신사에 전화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로 컬러링 설정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해서 컬러링도 바꾸고.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 교사와 학생의 소통 노력이 있다면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이어서 뉴스 분석 함께할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국내힘 혁신위가 지난 27일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새로운 인물들이 눈에 띄었고 자리 배치도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구정훈 차장님, 네. 뭐 어떻게 좀 달라진 점을 좀 소개해 주시면요. 일단 젊은 혁신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여성 혁신위원이 과반이 넘는 7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많이 젊어졌고 좀 다양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용한 혁신위원장 자체가 이 귀화 외국인으로서 1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적 구성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정치권의 모습에서 상당히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 상징적인 모습이 이 혁신위원들의 면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1호 안건으로 대사면이 나왔습니다. 이 당 통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건데 먼저 듣고 오시죠.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가령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재원 전 최고 같은 경우도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내 대화합과 탕평을 위한 어떤 대사면 논의. 다 해당되는 겁니까? 네. 징계 받은 사람? 제가 알기로는 5명 다. 5명. 예. 이준석, 홍준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그러면 건의한 겁니다. 근데 아주 최고위 회의를 에서 이제 그 안으로 건의한 거죠. 그 결정은 된 거는 아니에요. 네, 지금 5명 정도가 이 대사면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누구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대상이 되는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 등등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혁신위가 제일 먼저 이 안건을 꺼낸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특히 비명계에서조차 이런저런 당내 우려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걸 보고선 혁신위가 그래도 방향을 잘 잡고 시작이 나쁘지 않다. 이런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 국민들께서는요. 이 정치권에서 의외의 모습을 볼 때 저희들이 정말 변화가 하려는구나 이런 모습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우리 내부의 인사이지만 야당보다 더 과하다 싶은 비판 넘어서 조롱까지 했던 인사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겠다. 그들의 목소리도 듣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위원회 내에 천하람 혁신위원, 과거에 혁신위원을 지냈죠. 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까지 모시려고 했던 그 혁신위의 그런 행보 하나하나가 국민들께 또 대외적으로는 통합을 통해 더 많은 혁신을 하려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정작 당사자들 좀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은 사태를 악화시킨다. 홍준표 전 대표는 대구시장은 사면은 바라지 않는다. 너네들끼리 총선을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용주 부대변인, 민주당이 봤을 때 어떻게 좀 통합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민주당이 봐서가 아니라 그냥 좀 정치 평론가로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평론가로서 얘기를 하면 그 혁신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닮았어요. 네. 그러니까 독선적이고 그냥 불통의 이미지입니다. 처음부터가. 그러니까 그리고 원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혁신하라고 했던 이유는 강서구청의 참패 요인에 대한 분석인데 참패 요인은 국민의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이준석과 김재원 대사면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용산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김태호 후보를 공천하고 사면해주고 이런 부분들에 개입했을 때 왜 국민의힘은 아무 얘기도 못했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데서 핵심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뜬금없이 대사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받는 사람 입장 하나도 안 물어봤잖아요. 지금 이준석, 홍준표 두 분 얘기만 들으면 나한테 적선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혁신을 내놨을 때는 미리 사전에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과 대화가 있었느냐 이거죠. 그런데 없이 적선하듯이 그걸 언론 보고 아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어요. 이런 게 혁신이냐.
이건 혁신이 아니지요. 그다음에 저는 좀 쓴소리를 하면 혁신이가 혁신을 하려면 용산이 지금 못하는 혁신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대사면은 국민한테 감동을 주긴 좀 어렵지 않냐. 좀 그런 좀 개인적인 평론을 합니다. 네, 그래도 이 대사면이라고 하면 당원권 정지를 풀어주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후에 이게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방법이 틀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통이라는 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들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대구시장과 얘기가 있었느냐? 얘기가 있었으면 저런 반응이 안 나오죠. 김재원 최고만 좋은 일 났죠. 5.18 그런 폄훼 발언해서 지금 최고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사면을 해주면 내년에 총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건 셈법이지만 결국엔 누구를 위한 대사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애초부터 그 프로세스와 방식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조금 어리석다. 좀 그래 보여요.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당사자들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그래요? 안 그래도 오늘 대사면 나오자마자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아량 베풀듯 그런 접근에 반대한다며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저를 잘 몰라요. 네. 저를 좀 잘 알면은 생각하고 말할 텐데. 좀 섭섭하십니까? 아니요, 진지하다고요, 제가. 네. 제안을 드리는 게.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할 얘기도 있고 만나서 막 후에서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야죠. 앞으로도 계속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다 만난다. 물론이죠. 다 만나야죠. 네, 다 만나야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민찬 부대변인, 뭐 당사자들 꼭 만나야 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좀 반발하고 있는데 왜 반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진정성이 없다고 폄훼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앞단에 있었던 일을 봐주셔야 돼요.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천하람 전 혁신위원이나 김용태 전 최고, 윤희숙 의원 이런 분들에게 같이 하자는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되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에서 진정한 당 주류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의지에서 그런 행보들을 해온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여러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계산과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가 수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초반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 일주일 안에 실질적인 변화상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국민들이 그래도 혁신위가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서 어쨌든 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도 수용하고 우리가 변화의 몸부림을 쳐보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걸 시작으로 점점 민주당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변화까지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김웅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했던 윤리위를 직격했습니다. 이 1호 안건으로 관심 끌기는 성공했지만 이 당내 비판과 당사자 반발이 있는 건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사면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이준석 쫓아내면 우리 당 지지율 오른다고 하지 않았냐. 지금 이준석 사면하자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전 대표를 끌어안자 이렇게 하는 것은 내부 총질이고 해당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보면 비윤계에서 혁신위에도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당 창당 움직임과 연계시키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 강서구청장 이 충격적인 패배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등 돌린 민심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제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 이 임명직 당직자들의 일괄 사퇴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민찬 이 부대변인과 조금 생각이 다른 지점이 물론 혁신위원회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혁신위가 정말 혁신을 위해서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구나. 인정을 받아야 이 혁신 동력이 생겨서 활동을 넓혀나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혁신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당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현역 의원들의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만 이 새로운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갈 때도
피 검사도 하고 몸무게 체중도 재고 상당히 긴 시간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처방을 하는 것처럼 인요한 혁신위가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안을 내세워서 당원들의 여론, 국민의 이목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이 달라졌다, 여권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결과, 혁신의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조급증을 조금 내려놓고 어떻게 진정성 있게 혁신할 것인가 좀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신당 창당 움직임 있는 비윤계를 끌어안으려는 것이 네. 이 혁신의 방향으로는 옳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끌어안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끌어안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비윤계가 이른바 왜 이 당내에서조차도 함께할 수 없는 세력으로 이 금이 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부의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차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승리,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1년 반 동안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 이거에 대한 차분한 반성을 통해서 잘잘못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잘못됐다라면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가려낸 다음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태도와 어떤 방향이 달라진다라면 진정한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가 어떤 안을 내놓는 것보다는 혁신의 원인, 혁신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와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가려내려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는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나서 말씀하셨잖아요, 차장님도. 근데 이게 혁신위가 얼마나 조금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냐면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니까 대사변을 조건으로 반성문을 쓰래요. 이게 혁신위에서 할 일인지,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를 마음을 달래는 것도 지금 요원한 상황에서 반성문을 조건으로 대사변을 하고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반성문 받겠습니까? 네.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반성문 쓰고 대사변 해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총잘 하는 거예요. 니네들 총선 잘해라. 그러니까 벌써 혁신은 통합이 아니라 금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위가 뭔가 좀 조급하고 말씀한 대로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말에는 동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제 강서구청장의 참패 이후에 혁신위도 띄우고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잘 될지 잘못될지는 이제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 반대 측에 있는 그런 민주당은 어떠느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마치 없어진 것처럼, 그리고 민주당은 이미 이제 친명계의 당으로 바뀐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공천 과정에 친명과 비명 간의 어떤 분열, 이것은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앞으로 예고된 분열과 불협화음은 민주당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점도 함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민주당 얘기를 해서 또 답변을 드려야죠. 지금 현재 왜냐면 지금 저는 혁신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구차장님 민주당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균형을 잡으려고. 균형을 잡는 건 좋지만 민주당 얘기를 따로 주제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은 지금 우려인지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혁신을 준비하고 있고, 어디 지도 체제를 다시 재정비해서 말하자면 강서 참패 이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대승이 민주당이 잘해서 된 게 아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회초리가 우리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총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겸손하고 제대로 된 혁신을 보여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아까 반성문 말씀 주셨는데 그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이 있고 이준석 전 대표의 인터뷰에 따르면 제가 얘기했어요. 일방적인 주장이 있고 혹시 공식적으로 어떤 게 전달된 게 아니란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이준석 전 대표, 특히 비윤계와 우리 주류가 하나 되는 이 모습조차 되게 무서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국민의힘이 하나 됐을 때 민주당에는 분명히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죠. 민주당의 속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분열돼서 어떤 총선에 반사이익을 보려는 생각은 잘 알고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 돼서 총선을 치르고 당 내에서 반대하는, 반발하는 목소리까지 담아서 개혁을 하자는 이 움직임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를 인용한 거예요. 인터뷰에 따르면이라고 제가 했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민주당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발 국정운영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혁신이 성공 좀 하세요. 나라 꼴이 뭡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더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영남권 중진 의원들을 대상으로 험지에 와서 국민들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영남 의원들 좀 결단하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몇 명이고 누군지 아직 파악 안 했는데 스타들이 서울로 좀 와야죠. 서울로 와야 된다. 그렇죠. 거기 네. 스타가 있으면 네. 아주 험지에 와서 한번 뭐 힘든 거를 한번 도와줘야죠. 네. 혹시 근데 희생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민이 정치인 때문에 희생됐어. 이제는 그 큰 구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요.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 당내 중진이죠. 그리고 김기현 대표까지 언급했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보셨을 때 현실성 있는 그런 제안이라고 보이시는지요? 사실 인요한 위원장이 그 이른바 영남 중진 물갈이론이라고 할까요? 이 이야기를 지금 예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뭐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으로 물러서야 된다. 그때도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김기현 의원 그리고 주호영 의원의 이름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의힘을 넘어서서 국민들께 감동이 되려고 한다면 당연히 후속 조치들이 이어져야 할 텐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다 아시다시피 당대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산이 지역구이고요. 윤지혁 원내대표는 대구이고 그리고 이만희 사무총장은 경북입니다. 사실 그 당 지도부도 지금 영남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이런 후속 조치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요한 위원장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실제 영남 중진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국민들께 현실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부터 후속적인 메시지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 여기 안에 있는 혁신위 위원들이 총선 출마 대상자로도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혁신위가 공천 기준을 제시한 게 맞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인 위원장 인터뷰를 잘 보면 공천 기준으로 이렇게 명확히 제시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민의힘, 특히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어젠다를 던져야 될지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혁신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혁신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언론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인 위원장 상당히 언론 친환적이고 언론에 대해서 실수를 하지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죠.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서 민주당 혁신위를 보면요. 김은경 혁신위가 자멸한 가장 큰 이유가 실언이었습니다. 노인 폄하 발언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재명 지키기 혁신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언론의 문매를 맞았었죠. 지금까지 며칠 되진 않았지만 인요한 혁신위는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험지 출마, 중진들에게 험지로 나가라는 이런 부분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 위원장은 이 주제를 던지고 또 논란이 되면 뒤에서는 또 아니 최고위에서 결정한 일이다 하면서도 이 논의 자체를 어쨌든 전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테이블 안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중진 험지 출마를 이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혁신위가 제시한 어젠다를 받지 않으면 반혁신 세력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 혁신 어젠다가 얼마만큼 관철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초반 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기에는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 대부분이 또 영남 의원들이 절반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힘 현역 의원 물갈이다 이런 얘기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교감이 없이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저는 인요한 그 위원장이 대통령실과 굳이 그 교감을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이게 당위론적으로 좀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남의 다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여당이 어렵고 국민의힘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는 오히려 국민의 높은 지지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 오히려 정치인들이 나서서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희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신의 어떤 높아진 인지도와 정치적 중량감 이걸 활용해서 수도권 험지에 나가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데 일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건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혁신안으로 제시했다기보다는 위원장 개인의 어떤 바램, 희망이 섞인 얘기였기 때문에 이것이 혁신안으로 채택이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영남권 의원들은 그 얘기에 대해서 그 말의 무게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3선, 4선을 했다는 것은 많은 지지를 받았고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 받은 사랑과
이 그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내년에 한 번 더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곳에 가서 그 전체 팀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것인가, 이것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요한 혁신위가 어떤 혁신안을 내세울지, 그리고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거에 따라서 많은 이 결과에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인요한 위원장이 대사면을 언급하면서 대통합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보수층 끌어안기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당선인 시절 첫 지방 행성지가 경북 안동이었는데요. 1년 반 만에 경북 안동을 다시 찾았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다시 찾아주신 데 감사를 드리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귀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 유림들에게 하시겠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하고 당선되면 제일 먼저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려서 당선되자마자 작년 4월에 또 안동에서 유림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하여튼 제게 든든한 힘이 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중과도 아주 깊은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유성룡 선생의 이 병산 서원에 오니까 고향이 온 것 같고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그 유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전통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TK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10월 3주 조사를 보면 TK 지역에서 45%라는 이례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4%포인트가 올랐는데 이민찬 부대변인 보셨을 때 보수층 끌어내는 행보가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시는 건가요? 그 조사 일시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주 조사가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카타르랑 사우디 숙방을 하고 돌아왔죠. 26일 날 돌아와서 26일에 오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건데요. 그렇다면 이 조사가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에 직접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의 성과,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뿐만이 아니라 명확한 건 우리 TK, 우리 국민의힘 진영의 강세 지역에서조차 지지층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수치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이후에 보여줬던 행보들이 거듭될수록 다시 결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인요한 혁신위를 중심으로 당은 조금 중도 외연 확장 행보를 보이고 있고 네. 또 이 윤 대통령은 보수 결집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네. 투트랙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제 여권 전체는 강서구청장 이 참패가 좀 약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대선 승리, 지방선거 대승, 그러니까 두 번의 전국 선거에서 크게 앞서다 보니까 국민들이 당연히 여권을 지지해 주겠거니 이런 기대 심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1년 반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 회초리를 들었구나, 이 국민들의 따가운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자각을 해서 이 국민을 위한 어떤 새로운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당연히 과거 대선에서 지지해줬던 국민이 우리를 지지해주지 않는구나, 달라져야 된다, 국민이 원하는 정당으로 달라져야만이 내년 총선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자각한 것이 이 강서구청장 참패의 어떤 효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의 모습은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엔 참석하면서 오늘 이태원 추모식엔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다른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걸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잘못된 행보라고 비판하는 게 맞죠. 이게 국민적 시각입니다. 대통령께서 강서구청 참패 후에 약속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에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라고. 네. 네. 근데 국민이 옳은 게 박정희 추도식 안 가는 걸 바라지는 않지만 이태원 참사에 안 가는 걸 바라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둘 다 가야지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은 가면서 이태원 참사 159명의 이 아까운 청춘들이 죽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진상도 파악되지 않아서 유가족이 피 맺힌 절규라고 했는데 이태원 참사 일주기 유가족들이 원했어요. 와달라고. 근데 안 가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과연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느냐라는 차원에서는
한참 잘못됐다. 제가 뭐 말씀드린 아까 갤럽 조사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갤럽 조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수치를 떠나서요. TK의 민심이 흔들리는 건요. TK가 서문시장 자주 안 와서 흔들린 것도 아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추도식, 그러니까 아버지 추도식에 안 가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본인들 보수 심장인 대구가 선택한 대통령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수도권의 지지를 못 받고 강서구에서 참패당하는 게 뭐야. 내가 이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가 뽑은 이 대통령이 국가를 멋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멋있지 않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멋있어지려면 본인이 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 이태원 참사 오늘 12구 일주기에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해서도 밝혀내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홍범도 장군의 역사인식이 잘못됐다는 거 대구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모습들이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지 그래야만 대구 시민들, TK 민심은요 돌아서요. 이제 자랑스럽다. 뭔가 희망이 보이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날 서문시장 가고요. 박근혜 대통령 많이 만나봤자 TK 지지율 많이 변동되지 않는다.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이 총선 기획단 출범을 시작으로 총선 모드에 돌입할 예정인데 지금 비명계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을 해임하라는 압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회 친명계를 지명하면서 다시 또 당내에서는 조금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명직 최고위원은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이제 임명이 됐고요. 또 하나 중요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정책위 의장 자리였는데요. 그 자리에는 비명계 그리고 호남 출신의 이계호 의원도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나름의 당내 통합과 그리고 지역 안배를 고려한 탕평책이었다라는 평가가 당에서는 더 많습니다. 정책위 의장이라는 자리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을 개발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 자리를 비명계 인사에게 주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선을 두고 앞으로 갈등이 시작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인선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열 양상들을 지도부가 어떻게 통합해 나가면서 또 총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의 정쟁, 대치 상황이 좀 길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좀 관련 상황들을 좀 빠르고 정확하게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앞으로 뉴스입니다. 화요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할 전망인데요. 여야가 시정연설이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유를 하거나 손팻말을 주는 행위를 안 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번 연설에선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같은 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전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요일은 오후 2시부터 학교, 대형마트,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민방위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은 화재 상황에 대한 대처 중심으로 이뤄지며 불이 난 건물에서 탈출하는 훈련과 소화기와 완광기 등 사용 교육,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등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목요일에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해양 방류를 시작합니다. 17일 동안 7,800톤을 방류하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 해역의 방사능 수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달 초순까지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데요.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지만 일교차가 큰 만큼 옷차림 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on't you know it's a beautiful new day.